첫 번째는 직접 증명법이 있고, 두 번째는 간접 증명법이 있습니다. 직접 증명법은 우리가 지금 수학하에서 주로 다룰 내용은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동생이 증명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증명하니? 이 병신아 그냥 전개하면 되잖아 하고 보여주겠지. 그러니까 좌변에서 그냥 우변 나오는 거 보이면 끝이죠. 이게 직접 증명법이고 이 단원에서 할애에서 배울 내용은 아니에요. 보통 좌변에서 우변이 되는 걸 보이거나 우변에서 좌변이 되는 걸 보이는 걸 직접 증명법이라고 하고, 이 단원에 나오는 이 갈래들은 간접 증명법인데, 이게 사실 엄밀함, 수학적 엄밀함에선 이렇게 구분하는 건 조금 오류가 있지만 제가 편의상 고교 수학에선 뭐 이렇게 이해해도 문제가 없으니 대우법이 있고, 자, 귀류법이 있고 수학적 귀납법이 있습니다. 또 뭔 글씨인지 못 알아보겠다. 자, 수학적 귀납법은 수학 1에서 한 단원명 통째로가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는 지금 배울 게 아니고 수학하에서 배우는 간접 증명법은 얘랑 얘입니다. 근데 대우법은 우리가 앞에 명제 시간에서 대우 명제 배웠지. 본래 명제와 진리값이 항상 같다라고 배웠어요. P면 Q이다가 참이면 그 대우인 not Q이면 not P이다도 참임을 이용해서 대우를 이용해서 대우가 참임을 증명해서 본래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걸 대우법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1초 만에 대답해봐. 참이야 거짓이야? 1초 끝. 자, 알아보기가 조금 힘들다고 해줘. 힘들대. 이거이면 이거이다가 참거짓을 판별하기가 조금 버거울 때 이놈의 대우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거 부정해서 앞으로, 이거 부정해서 뒤로 보내면 얘는 참임이 명확하지. 얘가 훨씬 참거짓을 판별하기에 형태가 편안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나는 본래 주어진 명제를 직접 증명한 게 아니라 대우를 이용해서 본래 명제의 참을 증명했으니까 이런 증명 방식을 대우법이라고 합니다. 대우법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귀류법은, 그리고 공부하시면서 어떤 특정한 명제는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되고 다 증명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얘만 써서 증명을 해야 되는 게 훨씬 유리한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문제 맨 앞에 써줘요. 둘 다 가능한 경우면 학교 시험에서 대우법을 이용해서 증명해 주세요. 혹은 귀류법을 이용해 주세요 라고 써 있으니까. 자, 귀류법은 여러분들 기억나니? 과정은 이거 두 개예요. 결론을 부정합니다. 부정해서 가정의 모순이 되는 걸 보이면 돼. 뭐 예를 들면 이게 수학적인 예시가 될 수는 없는데, 당신 책 없어? 일단 복사하기가 늦었으니 오늘은 이걸로 봅시다. 수학적인 예시는 아니에요. 호영이로 할까? 누군가 나한테 이걸 증명하래.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당연히 천재 아니지 뭐 이러고 말 텐데,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공계 학생이고. 그럼 대우법이랑은 달라요. 이 둘은 큰 차이점이 뭐냐면, 대우법은 뭐뭐이면 뭐뭐이다라고 해서 가정과 결론이 눈에 훤히 보여요. 아까 써드린 것처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0이 아니면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근데 이 문장을 봤을 때 가정과 결론이 명확해 보입니까? 어디까지가 가정이고 아닌지 좀 불명확하지. 그런 경우에는 귀류법을 쓴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아요. 가정과 결론 구분이 어렵다. 저는 지금 수학
법적인 무언가를 지금 설명드리기보다 아이디어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야. 호영이는 천재가 아니다라고 이 명제를 증명하려면 일단 가정을 하는 거야. 결론을 부정해서 호영이는 천재다. 이게 결론 부정한 거죠. 모의고사 다 맞았니? 전과목 다 맞았음? 못 맞았지? 천재라면 국어도 100점, 영어도 100점, 수학도 100점 맞아야 되는데 못 맞았어. 못 맞았으니까 이 가정 자체가 글러먹은 거 아니야? 천재다라는 가정이 틀렸으니까 천재가 아닌 게 자동 참인 거죠. 이 아이디어 자체 이해됩니까? 아이디어만 이해하시면 돼. 수학에서 쓰는 방식도 얘랑 똑같아요. 저는 이것만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 언제 대우법 써요, 언제 기류법 써요는 구분이 어느 정도 명확해. 가정 결론이 잘 구분하기가 어려워. 이건 가정 결론 구분하기가 좀 어렵지 않니? 호영이는 여기까지가 가정인가? 천재가 뭐 이것도 좀 애매한 이런 애들은 기류법으로 일반적으로 증명을 할 겁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시만 볼 거고 362번을 굳이 보는 이유는 얘는 결론까지 암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계속 쓰이는 명제입니다. 자,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하여. 자, 그럼 이놈의 대우를 먼저 써야겠죠. 이거 부정해서 앞으로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자, 그럼 여기는 약간 살짝의 요령이 필요합니다. 일단 자연수라고 했어요. 자연수라고 했고, 그럼 n이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3을 기준으로 했을 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거나 2인 수는 3의 배수가 아니죠. 그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애들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주의하실 점만 말씀드릴게. 만약에 아니 3으로 나눠서 나머지 1인 애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우리 1학년 때는 사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이면 이렇게 썼지. 근데 이 경우에는 K가 무슨 수여야 될까? (0) 이상의 정수여야 돼요. 그지 않아? 여기다가 K의 자연수 쓰면 감점이라고. 왜 감점이냐면 K가 1이면 4부터 나오죠. 1이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를 3K 플러스 1, 얘를 3K 플러스 2라고 둬도 되지만 연두색처럼 둔다라고 하면 뒤에 전제 조건이 0 이상의 정수가 돼야 되고, 여기는 가로 채울 때 주의하실 점이 K가 자연수라고 주어졌어요. 이렇게 주어지면 K가 1이면 N은 1이고 2면 4고 3이면 7이지. 맞죠? 그러니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를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고 이렇게도 가능한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그럼 3K 마이너스 1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죠. 3의 배수면 다 3K 꼴이에요. 3의 배수면.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자. n이 3K 마이너스 2다. 이제 내가 증명해야 되는 건 n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닌 거 증명하면 돼. 자, n제곱 자, 얘가 3의 배수가 아닌 걸 증명하려면 간단하죠. 1학년 때 배웠습니다. 1학기 때 배웠죠. 3으로 묶어냈을 때 얘는 한 번은 들어가지. 나머지가 1이니까 얘는 3의 배수가 아니지. 그럼 이게 그대로 나에 들어갈 내용이 되겠죠. 오케이? 만약에 두 번째 3K-1이다. 그럼 n제곱은 3K-1의 제곱이니까 9K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입니다. 얘도 3의 배수냐 아니냐를 판가름해야 되니까 3으로 묶어내시고 1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1 남죠. 3의 배수가 아니란 얘기지.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 경우도 3의 배수가 아닌 거니까 이 대우가 참이지. 대우가 참이니까 본래 명제도 참이고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순열과 조합이나 확률과 통계나 수학 2 같은 과목을 할 때 n제곱이 3의 배수면 n은 3의 배수다라는 건 그냥 참으로 인정하고 문제를 풀어낼 거야. 오케이. 앞으로 학년이 올라갔을 때 다시 n제곱이 3의 배수면 n이 3의 배수니까 그냥 n을
3K라고 두고 문제를 풀어낼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은 과정도 아셔야 되고 결론도 외우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책에 나온 내용보다는 여러분들 가장 많이 배운 귀류법이 루트 2가 무리수이다. 요걸 제가 짧게만 증명을 할게요. 자, 얘를 증명한다 라고 해볼게. 그럼 루트 2가 무리수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무리수 맞죠? 근데 얘는 가정과 결론이 명확해 보입니까? 명확해 보이진 않지. 이때는 증명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얘는 대우법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결론을 부정을 해. 근데 개인적으로 귀류법은 뭐 수행평가라도 많이 볼 거야. 자, 루트 2는 유리수이다. 유리수의 정의가 뭡니까?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를 유리수라고 하죠. 그럼 만약에 루트 2가 유리수라면 이런 꼴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조건. 단 m과 n은 뭘까요? 서로 소인 자연수. 이미 문제들 다 풀어보셨구만. 자, 그럼 여기서 n은 루트 2m이 되겠고 양변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n제곱은 몇 채의 배수? 2의 배수죠. 자, 그럼 제가 지금 수업 시간에 증명하진 않았지만 n제곱이 2의 배수면 n도 몇 채 배수? 2의 배수. 왜 2의 배수인지 알겠지? n제곱이 2 곱하기 어떤 자연수꼴이니까 당연히 2의 배수입니다. 자, n제곱이 2의 배수이므로 n도 2의 배수. 2의 배수입니다. 그럼 n은 무슨 꼴로 표현할 수 있죠? (2a) 꼴로 표현할 수 있지. 그럼 여기다 다시 집어넣으시면 2a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고 m제곱은 2a 제곱이니까 m제곱도 몇 채 배수? 2의 배수. m제곱이 2의 배수니까 m도 몇 채 배수? 2의 배수. 그럼 m과 n이 모두 2의 배수면 서로 소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이 가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지. 결론을 부정을 했는데 이 부정한 가정이 잘못됐으니까 원래 명제가 참이겠죠.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애들이고, 자, 저는 일단은 과제로 내드릴 텐데 367번 같은 경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여기서 좀 중요한 것만 볼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절대부등식인데, 사실 절대부등식은 여러분들 2차 함수할 때도 했습니다. 다음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을 구해주세요. 이게 절대부등식이었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저는 유형 20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건 쉽고, 일단 중요한 증명이 나오면 얘만 볼게. 자, 부등식의 증명. 이 단원에 쓰이는 내용. A가 B보다 크다를 증명하려면 크게 쓰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 단원에서 뭐를 이용한 증명법이 있죠? 첫 번째, A가 B보다 큰 거 증명하래. 차. A 빼기 B가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큰 거 맞지? 두 번째는 뭐 이용합니까? 제곱의 차를 이용할 때도 있죠. 이거 증명하시면 되지. 단 주의하실 점이 둘 다 무슨 수? 양수입니다. 예를 들면 얘보다 얘가 크죠. 근데 제곱하면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역전되지. 그러니까 아무 때나 제곱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일단 여기 부등식을 증명하라고 나오면 차를 이용하거나 제곱의 차를 이용하거나, 세 번째는
1학기 때 배웠던 2차 부등식 이용할 거예요. 판별식 같은 거 있지 왜? 이 세 가지인데 그럼 얘가 제일 많이 쓰이거든. 얘는 언제 쓰일까? 제곱을 우리가 해야만 할 때가 보통 언제죠? 그때도 맞아. 어떤 기호로 뭘 해야 우리가 제곱을 하죠? 루트가 있거나 절대값 비호를 포함한 한식은 그 안에 있는 애만 비교를 하면 되니까 제곱을 주로 합니다. 오케이? 자, 이 두 번째를 잘 보셔야 되고 바로 이런 거예요. 자, 두 실수에 대하여 왼쪽이 오른쪽보다 같거나 큰 걸 증명하래. 하나 물어볼게. 이건 지금 직접 증명일까? 간접 증명일까? 그럼 직접 증명입니다. 이걸 직접적으로 보인 거죠. 지금 A가 B보다 큰 걸. 자, 그러니까 372번을 봤을 때는 이거 양수 맞아? 양수라는 확신이 먼저 있어야 돼요. 양수 맞습니다. 둘 다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정확하게는 0 이상이죠. 그냥 편의상 양수라고 합시다. 얘도 양수 맞죠? 근데 절대값에 갇혀 있으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부호가 반대로 나오니까 풀어내야겠지. 그러니까 제곱의 차를 이용할 거야. 그게 첫 번째 줄에 나온 내용이죠. 제곱. 자, 그럼 제곱하면 이놈은 앞에 거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의 곱 플러스 뒤에 거 제곱, 그 다음에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제곱이나 그냥 a 플러스 b의 제곱이나 똑같죠. 이렇게 되지. 이게 가에 들어갈 내용이겠지. 맞습니까? 그럼 어떤 수를 데려오더라도 절대값이랑 그냥 수랑 이쪽이 같거나 큰 거 맞지? 그러면 얘에서 얘 뺀 거는 0 이상인 거 맞죠? 그게 첫 번째 줄 내용이고, 맞습니까?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그럼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은 얘가 0일 때죠. 절대값 AB랑 AB가 같을 때. 맞아? 맞죠? 그럼 절대값 AB랑 AB가 같을 때는 AB가 0 이상일 때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절대부등식에서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등호 성립 조건이에요. 여기까지 바로 채워주실 수 있어야 되겠고, 등호 성립 조건. 자, 그럼 답이 뭐가 나오겠니? 아까 가에는 이거 찾아주시면 되고 A, B는 0 이상이니까 4번에 있나? 네, 4번에 있겠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아마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373번에 제가 디귿 보기만 보겠습니다. 이건 따로 기억을 해주시오. 교과서에 보면 얘만 단독으로 나올 때도 있고, 여기 펀해자에 보면 아마 세 학교 정도에서 출제됐을 거야.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했는데, 저는 다른 건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얘만 볼게요. 자, 얘를 보는 이유는 얘는 양쪽을 제곱해도 될까? 이거 양수라는 보장 있습니까? 없죠. 절대값 A보다 절대값 B가 클 수도 있으니까 얘가 양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누셔야 돼. 첫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절대값 A보다 절대값 B가 클 때, 절대값 A보다 절대값 B가 크면 이건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음수죠? 얘만 넘기면 되잖아. 그럼 이거 당연히 성립하지. 왜 성립하냐면 이쪽은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0 이상인데
이쪽은 음수지. 음수보다 0 이상인 수가 무조건 크죠. A, B 값에 상관없이. 자, 여기까지 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같거나 큰 경우. 자, 이제 뭘 이용해서 대소비교해야 돼요? 제곱의 차. 이때는 얘랑 얘랑 모두 양수 맞잖아.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같거나 크면. 그러면 제곱의 차를 이용할 겁니다. 얘를 식을 정리를 해서 0 이상이 나오면 성립하는 거죠. 왼쪽이 큰 거니까. 자, 그럼 앞에는 절대값 A-B제곱이나 그냥 A-B제곱이나 같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창은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고 얘랑 얘만 남죠. 걔를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고 얘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겠지. 이거 방금 전에 했지. 어떤 숫자를 절대값 씌워준 게 그냥 그 수보다 항상 같거나 크죠. 맞죠? 그러니까 절대값 A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이 경우에도 성립이고 이 경우에도 성립이에요. 맞죠? 자, 그럼 옆에 그냥 적어놔. 얘는 첫 번째는 과정도 아셔야 되고 제가 지금 과정 보여드렸어요. 두 번째는 결론도 이번 시험 볼 때는 암기를 해주세요. 왜냐면 이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개가 막 나오는데 모든 보기를 이런 식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지. 다른 건 보기가 쉽습니다. 사실 쉬운 건 제가 지금 생략을 했고 이건 결론을 알고 있으셔야 풀기가 훨씬 더 수월해요.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 자, 그럼 제가 2가지 정도를 했고 참 부지런히 해야겠네. 자, 이제 제가 절대부등식의 증명 요령을 말씀드렸고 그 중에 대표적인 절대부등식 2개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는 첫 번째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가 있고 두 번째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있죠. 자, 중요도를 말씀드리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여러분들이 수능 보는 그날까지 사용되는 평균이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사실 고1 외에는 거의 쓸모가 없긴 해요. 뭐 여러분 때 갑자기 입시 제도가 바뀌어서 뭐 논술 전형이 있다라고 하면 쓰일 수도 있지만 수능 출제 범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시험만 보고 뭐 깔끔하게 잊으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이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뭔지는 다 알고 증명은 다 기억나죠? 관계만 제가 써볼게요. 산술평균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평균이죠. 별량 더하고 별량의 개수로 나누는 걸 산술평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하평균은 둘이 곱하고 루트 씌워주는 거. 자, 이 증명은 간단합니다. 이거 제곱이랑 이거 제곱 차 이용해서 왼쪽으로 넘기고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꾸면 끝이에요. 근데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쓸 때는 보통 이 경우보다는 얘를 더 많이 쓰죠. 양변에 2를 곱해서. 그냥 제가 요령을 그냥 말씀을 드릴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지금 보면 근호 안에 갇혀있지. 첫 번째 조건이 양수라는 조건이 문제에 주어지거나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떤 두 수의 합이죠. 얘는 어떤 두 수의 곱이지.
합과 곱의 관계를 표현하는 부등식이 되겠고, 자, 그리고 문제에 합의 최소값 혹은 곱의 최대값을 물어볼 때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맞죠? 합과 곱의 관계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고등학교 때는 그냥 이렇게 기억했어요. 두 양수의 합은 2루트 둘의 곱보다 항상 같거나 크다. 절대적으로 성립하는 절대부등식. 이게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고, 우리는 지금 순수하게 수학 시간이다 보니까 여기 너무 깊게 들어가서 기하평균은 보통 언제 씁니까? 라고 하면 그건 사회 시간에 뭐 출산율, 인구 증가율, 소득 증가율 뒤에 율자 붙은 걸 평균 구할 때는 보통 기하평균을 쓰고, 뭐 평균 점수 이런 건 다 산술평균을 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오케이. 양수, 합과 곱의 관계, 최대 최소 구하여라. 여기서 두 가지 이상이면 여러분들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라고 확신하고 풀어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결론이 이렇게 됐죠. 맞습니까? 얘도 증명은 이거 일로 넘겨서 이거 분배법칙 써서 해쳐모여하면 어떤 완전제곱식 나옵니다. 나오고, 이걸 안 썼네. 이 중요한 걸 안 쓰다니. 등호 성립 조건이 뭐? 언제 둘이 같아? 앞에 있는 놈 뒤에 있는 놈이 같을 때 정확히 등호가 성립하고 산술평균이랑 기하평균이 같아집니다. 자, 등호 성립 조건까지 이 네 가지 중요하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얘는 얘랑 좀 다른 게 양수의 범위가 아니에요. 실수 범위에 성립하는 부등식이 되겠고, 잘 보시면 이거 몇 차식이니? 2차식의 합이죠. 얘는 몇 차식이지? 1차식의 합이지. 합과 곱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산술기하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2차식의 합과 (1차식의) 합의 관계를 나타내는 부등식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고, 참 이게 마음이 급하네. 등호 성립 조건 기억납니까? 자, 이게 등호 성립 조건이에요. 찍고 보지도 않을 거면서. 자, a분의 x, b분의 y가 같을 때 이걸 등호 성립 조건이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이걸 처음 배운 사항이 아니니까 제가 간략하게만 다시 한번 살펴봤고, 어떤 좀 요령 위주로 보겠습니다. 요령? 접근하는 방법. 자, 저는 맨 앞에 있는 내용은 하나 생략을 할게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하나 생략을 하고, 그 다음 유형으로 봤을 때 이 어떻게 접근하고 여러분들이 펜이 나가야 되는지 순서를 말씀드릴게. 일단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다음에 최소값 나왔습니다. 최소값 나왔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저는 이렇게 이해해달라고 했어.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합과 곱의 관계입니다. 합과 곱의 관계를 나타내는 부등식이 산술평균, 기하평균인데, 그러면 여기는 x라는 미지수가 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곱하면 내용이 없죠. 식이 더 복잡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식을 통분한다라고 해도 분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배운 적이 없죠. 자, 그럼 여긴 첫 번째 요령. 곱셈 할 때 약분 가능한 꼴로 일단 형태를 변형해 주셔야 돼. 그게 뭔 소리냐? 앞에 9x만 있죠. 근데 여기 x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쓸게. 얼마를 다시 빼면 될까요, 그럼?
원래 9x였는데 없던 9가 추가됐으니까 다시 9를 빼시면 되겠지. 이거 원래 식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왜 주어졌냐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거 양수란 조건이죠. 맞죠? 그러니까 문제 순서가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써야 되겠구나. 그러면 범위가 나오려면 곱하여서 약분이 가능한 꼴이 돼야겠구나. 짐작을 하고 곱셈 공식 변형하듯이 식을 조합을 해내셔야 됩니다. 그럼 앞에 두 개는 두 양수의 합은 2 루트 둘의 곱. 자, 얘랑 얘랑 곱하면 이거 약분되고 이렇게 되죠. 바로 나오지 않아? 맞니? 그럼 이 앞에 있는 식은 18 이상이라는 얘기지. 거기서 9를 뺐으니까 전체는 무조건 9 이상 나오겠죠. 항상. 자, 무조건 9 이상이 나올 테니 최소값은 9가 되겠고, 그때 x값은 최소가 될 때는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니까 등호 성립 조건이 얘네 둘이 같으면 성립한다라고 했죠. 두 개가. 그러니까 얘랑 같을 때 이걸 뗍니다. 그럼 x는 0 또는 마이너스 2겠죠. 근데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0이 나와야겠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최소값은 9고 그때 x값은 0이니까 답은 9가 나오겠죠. 9가 나오겠고, 잠깐 이거 어디 갔니? 합과 자, 그 다음에 385번. 이건 뭐 그냥 개 쉬워요. 양수라고 주어졌지. 양수, 최대, 합, 곱. 그냥 첫 줄만 봐도 힌트가 다 나와 있지 않아? 당연히 산술평균, 기하평균입니다. 둘의 합은 2루트 둘의 곱보다 항상 같거나 크다라는 게 산술평균, 기하평균. 근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얘는 6이래. 자, 둘 다 양수죠. 제곱하시면 이렇게 나오지. 그럼 xy의 최대값은 2분의 3이지. 맞습니까? 최대값은 2분의 3이에요. 최대값을 문제에서 알파라고 했으니까 얘가 알파가 되겠고, 자, 그럼 최대가 된다라는 얘기는 결국 등호가 성립할 때니까 등호 성립 조건은 얘랑 같을 때죠. 자, 그럼 얘랑 같으면 똑같은 애 더해서 6이 나온다는 얘기는 둘 다 얼마란 얘기? 3일 때 말하는 거지. 자, 그럼 x는 2분의 3, y는 1 나오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되겠고, 밑에 뭐 비슷비슷한 문제가 나왔는데, 참 이 교재에 없는 게 조금 아쉽네. 자, 이 교재 비슷한, 뭔 소리지? 자, 이걸로 볼게. 이건 제가 주의를 당부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볼 텐데, 자, 다음 식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학교 시험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는데 보통 이걸 풀라고 하면 보통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풀어요. 이거 그냥 통분해. 그럼 a 플러스 b가 4라고 주어졌으니까 나는 이놈의 최소값 구하면 되겠네 라고 하고, 둘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2루트 ab보다 같거나 크고, 양변 제곱하시면
A, B는 4 이하 나오죠. 자, 그럼 이 분수식이 최소가 되려면 분모가 가장 클 때니까 A, B가 4일 때가 최소 되겠지. 맞습니까? 이런 풀이 방법이 첫 번째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비추해요. 이 문제에서만 풀 수 있는 한정적인 풀이 방법이 되겠고, 이렇게 풀다 보면 여러분들 펀해자 문제 풀다가 턱턱 막히는 문제 몇 문제 생길 거야. 이건 첫 번째. 아마 이 책에도 해설이 이렇게 나왔을 텐데 왜 안 되냐면 이런 기본적인 걸 하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노답입니다. 그냥. 자,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얘는 통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맞아? 이렇게 되는데 얘가 상수가 나오니 안 나오니? 안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혹시 심 선생님한테 배웠니? 뭐 하라고 배웠어요? 안 배웠음? 자, 어느 형태인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건 두 수의 합이에요. 그리고 얘는 분수식의 합입니다. 나 분명히 가르쳐줬다. 이번 시험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써야만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으셔야 돼. 양수, 최대, 최소, 합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결론이 뭐냐? 갖다 곱해. 갖다 곱합니다. 갖다 곱하는데 이게 결국은 뭘까? 얘 얼마래? 4라고 했죠? 맞아. 그 다음에 이거 분배법칙으로 전개해 볼게. 1 플러스 b분의 a 플러스 a분의 b 플러스 1이죠. 맞니? 그럼 이놈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쓰면 그대로 약분되지. 둘이 곱하는 순간 1이니까. 자, 그럼 최소값 4 나오겠지. 맞니? 자, 최소값이 4인데 내가 구한 건 이놈의 최소값이 아니라 4 곱하기 이놈의 최소값이에요. 이 전체는 4죠 지금. 2니까. 그럼 이놈의 최소값은 1 나오겠지. 자,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다시. 이 문제의 집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가정하면 분수식의 합이 주어지면 이번 시험 시간에는 고민 없이 얘를 먼저 곱하라고. 그럼 얘는 a 플러스 b가 4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결국 이걸 이렇게 쓴 거죠. 이걸 이렇게 쓴 겁니다. 분배법칙 1 2b분의 a a분의 b 플러스 2분의 1이죠. 이건 제가 숫자는 안 이쁘게 나옵니다. 당연히 임의로 맞춰낸 문제니까. 얘는 이 루트 둘의 곱보다 같거나 크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아무튼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놈 최소값의 4배의 최소값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곱해. 이거는 제가 매년 1학년 펀해자를 풀다 보면 맨날 물어봐. 오타 아니에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 못 풀어. 왜? 교과서엔 보통 이렇게 나와 있거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다 이렇게 풉니다. 통분. 그럼 얘가 문제에 5라고 주어졌으니까 산술평균, 기하평균 헤헤헤 푸는데 펀해자에 보면 이런 문제 되게 많을 거야. 얘는 통분해서 풀잖아. 노답이야. 얘랑 다르지. 오케이. 뭐 하라고? 둘이 그럼 갖다가 곱하고 정리하라고. 나 분명히 얘기했다. 얘기했는데 또 모른다고 하겠지. 아이, 왜 이렇게 시간이 부족하니? 여기 참 부연 설명할 것도 많은데 제가 일단은 과제는 끝까지 내드리고 제가 볼 때 미진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짧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질문 받을게. 한 번 더 가져오셔야겠다. 자, 394번. 자, 이번에는 문제 맨 앞부터 달라요.
실수죠. 실수고 이거 몇 차 시계합이야? 2차 시계합이지. 그러니까 결이 좀 다릅니다. 얘는 2차 시계합이고요. 얘는 몇 차씩? 1차 시계합이야. 그럼 큰 틀에서 이번 시험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 초이스를 하셔야 돼. 산술기하 쓸 거냐 코시-슈바르츠 쓸 거냐. 근데 실수고 2차 시계합 1차 시계합이니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얘는 암산이 조금 어려우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 통째로 외워서 먼저 써. 얘가 항상 성립한대.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등식으로 따지면 항등식이나 마찬가지죠. 여기서 얘가 1차식 자리고 얘네가 2차식 자리입니다. 그럼 1차식이 2x 플러스 3y가 되려면 a, b에 얼마 집어넣어야 되겠어? 항등식처럼 생각해. 절대부등식이니까.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a에 2 집어넣었으니까 4, b에 3 집어넣었으니까 9. 얘는 얼마래? 51에. 자, 이렇게 되겠죠. 맞니? 이것도 다 무식하게 계산하지 말고 이거 13이고 52는 13 곱하기 4죠. 그럼 이놈 제곱이 자 13의 제곱 2의 제곱이죠. 결국 26의 제곱이라는 얘기지. 맞습니까? 그럼 이거 사이범위죠. 2차 부등식 다 배웠잖아. 자, 이렇게 나오겠지. 맞니? 됐음? 자, 그럼 최대값을 알파라고 했으니까 얘가 그대로 알파고요. 그 다음이 등호 성립 조건. 등호 성립 조건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 등호 성립 조건은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을 때였죠. 제가 a에 2를 집어넣고 b에 3을 집어넣었으니까 이게 성립할 때가 등호 성립 조건이지. 근데 이걸 만족하고 문제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2라고 했어요. 자, 이거 뭐 양변 2 곱하면 자,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제곱하면 9분의 4y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 9분의 13y제곱. 자, y는 플러스 마이너스 6 나오겠지. 플러스 마이너스 6 나오겠고 그에 따른 x값은 y가 플러스 6이면 4, 마이너스 6이면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뭐 구하래 지금? 아, 최대일 때. 최대일 때니까 x, y가 모두 양수일 때겠지. 4, 6일 때 하나씩 골라내시면 됩니다. 하나씩 골라내시면 되겠고 일단은 과제가 이제 404번까지 제가 못 다른 유형도 있는데 활용은 여러분들이 식을 세워 나가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 이거 다음 주까지만 쌤 한 번만 더 들고 오세요. 제가 추가 부연 설명만 하고 다음 주에 할 건 제가 나눠 드릴 거니까